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힘이 좋네요. 상승 마감했고 지금 마이크론 호실적 이후에 또 중국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여기다가 나온 경기 지표는 미국 경기 연착륙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장중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느끼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전일 대비 하락으로 밀릴까 싶은 대목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또 이렇게 기어이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는 이게 시장 자체의 힘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러게요.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어쨌거나 미국 증시 빠지는 것을 허용치 않거나 원치 않는 힘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좀 씁쓸했습니다. 밸류업도 필요 없고 금투세 유지나 폐지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네. 우리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남은 거 이렇게 처리하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하나 가지고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전업종이 다 오르는 네. 그런 한국 증시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던 소식이 아니었나 그렇기도 이런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제대로 참교육 당하고 있고 이제 조금 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한 방 날리면은 네. 될 거야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랬잖아요. 니들 좀 바보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이 맞았네요. 네. 그러게요. 자, 오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신익 박사께서는 연초부터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적당한 어떤 선호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 뷰를 계속 유지해 오셨고 네네. 최근에도 네. 그 뷰는 꺾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8월 초 자꾸 블랙먼데이라고 얘기하는 그 급락도 있었고 네. 사실 9월 들어서도 조금 안 좋다고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한번 모처럼 또 나오셨으니까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점검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시점이 됐고 시장이 기존의 견해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변곡 포인트가 좀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변곡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15년도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데자뷰 현상 같습니다. 2015년. 네네. 2015년도에 아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돈 풀고 미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니까 15년도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죠. 네. 경기도 V 반등으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7년여 가까이를 주가가 좋고 경기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쉬어야지 다른 국가들, 더 저평가된 국가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로직으로 접근을 했다가 투자자들이 호되게 당했죠. 왜냐하면 7년 동안 왔는데 그 다음 이제 16, 17년도에 바로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죠. 다음 대통령이 와서 최소 2년 이상은 하는 동안 미국은 더 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신흥국들은 저평가니까 좀 더 올라야 되지 않겠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가들은 못 갑니다. 소외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형적으로 1등이 계속 달려다가 이제 쉬고 2등, 3등이 가겠지 했는데 여전히 쉬다가 1등만 더 가고 나머지는 디커플링 되는. 그때 이제 나온 단어가 미국의 나홀로 성장, 미국의 나홀로 상승 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는 미국 예외주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과 결과는 못 속인다. 행동은 못 속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파월의 이 어떤 프레임을 보면 페드의 프레임을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뻔한데도 한 번쯤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게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폴 볼커식의 금리 인상 얘기를 했었단 그랬죠. 말이죠.
폴 볼커 시기였다고 한다면 최소한 긴축은 3년, 4년은 갔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고용이 지난 해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았지만 하향 조정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다. 근데 고용시장이 지금 나쁜 건 아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맞습니다. 나쁜데 나쁜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바로 경기 침체에 빌미를 둔 주가 변동성이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정고점을 뚫고 가고 얼마를 갈까? 이거는 지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변동성을 네, 줄이는 변동성. 특히 하락의 변동성. 네. 근데 그게 바로 제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감론을박 11월에 25bp 한다. 아니다. 11월에 50bp 한다. 그러면 실망감에 또 되돌킬 수 예. 감론을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 끝났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안정화됐다는 거고 투심이 살아났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표가 약간 약화된다고 미국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제 끝나간 프레임이에요. 이제는 지표가 경제 지표들. 경제 지표가 네네. 좀 나쁘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50pp 이날하기 전의 모습인 거고 네. 50pp 이날하면서 사실 시장에 던져준 화두는 미국이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200%거든요. 네. 그럼 200%면 GDP보다 예. 기업의 시가총액, 마켓캡, 그다음에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이 2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야 여기서 30% 조정이 와도 사실은 무방하겠네, 20% 조정이 와도 무방하겠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여기서 50pp 이나면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자본시장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큰 변동과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 아하.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네. 게 후행적으로 입증이 됐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변동성이 완화되던 국면에서는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 섹터 전략이 지금부터는? 중요하다. 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이고 예. 이제 한국은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우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네. 경기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은 미국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견해를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시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미국은요 완연한 골디락스예요 사실.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라는 뜻이 잘 생각해 보면 3월 달에 골디락스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주가 펌핑하고 막 예, 이러면서 예. 좋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저는 섣부로 다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가의 하향의 속도나 안정화되는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오늘 PC도 나오면 2% 후반대 정도 나올 거고 지금 CPI는 2% 중반대는 안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가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금리. 시장금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내려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 이슈가 조금만 나와도 미 국채금리가 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금리를 내렸고 앞으로 서서히 내릴지언정 어쨌든 내릴 거니까 금리가 이제 튀는 속도는 폭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금리도 제한이 되는 환경. 네. 마지막 세 번째. 어제 성장률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3%가 나왔죠. 네. 예. 잠재 GDP 죄송합니다. 평균이 2%란 말이죠. 네네. 근데 3%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평균보다 항상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장률은 좋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물가는 안정화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금리나 환율 변수도 안정화 추세를 찾고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물론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경기를 바라볼 때 이런 측면을 생각하셔야 된다. 중심화 경향. 좋은 거는 좋은데 나쁜 건 나쁘다. 근데 나쁜 거에 꽂혀가지고 이거는 불황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의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들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게 바로 센트럴라이제이션. 좋은 나라는 더 좋게 만들고 네. 좋은 지표를 계속 더 좋게 만들려는. 참고로 어제 나온 이제 그 우리 3% GDP에서 미국의 실질 GDP 3%에서 2% 이상 가량이 거의 소비에서 나왔거든요. 네. 소비 안 죽습니다. 좋은 소비 더 늘리려고 하고 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도 대선 이제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오시면 아마 드라이브가 또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침체 얘기를 하면서 지표에 단기 반응을 하는 건 이젠 좀 지나갔다. 그거는 이제 좀 덜 신경 쓰자.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소비도 견조하다. 고용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고용은 이제 그 너무 뜨거웠다가 네. 이제 잠깐 식어가는 그 중이기 정도. 때문에 이게 어디서 바텀 우리가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뽑냐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뽑는 비율이 예전엔 7%막 너무 뜨거울 땐 10% 갔다가 지금 4% 중반대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4% 초반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이 계속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제주는 누가 부리고 떡은 누가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그러면 이 구인 배율이나 고용 지표가 사실 저는 정상화 수준에 이제 수렴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침 있고 흔들림이 있으면 또 고용이 안 좋아요라는 이제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연준은 또 무엇을 가져오냐?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좀 비둘기적인 색깔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고용이 바로 회복되냐? 고용은 아닙니다. 고용은요, 미국의 고용은 결국에는 정부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금리 인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5.5 하던 거를 한 50bp 내리고 한 100bp 내렸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고용을 덜 할 거를 지금 더 하지 않아요. 이미 피크아웃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기는 곳, 떡 먹는 곳은 어디냐면 자본시장이죠. 주식시장.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또 랠리를 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네. 이제 이스라엘 관련되는 이제 전쟁의 그 확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계의 변동성도 주의는 해야 되지만 매크로 환경은 양호하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참 시장이 이렇게 뭡니까? 때로는 이게 좀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래 잘하시는 분들은 네. 별로 뭐 뉴스나 남들 이렇게 뭐 리포트 내고 하는 이런 거 안 보고 자기 그것만으로 네네. 자기 나름의 그것만으로 가는데 지금 독일이 어제 한 1.7% 오르면서 독일 닥스가 네. 이게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네. 위클리나 먼슬리 볼 것 같으면 이게 다 왔나 싶던 걸 아니 하면서 그냥 더 뿜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아는 게 때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네. 며칠 전에 나왔던 S&P 글로벌 거기에서의 유로존 PMI나 네. 독일 PMI, 네. 뭐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부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꺾인단 말입니다. 네. 제조업은 아주 안 좋고 네. 거기다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IMF 행사에 나와가지고 좀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분이 네. 무슨 1920년대 공황과 비슷하다 지금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증시는 또 날아간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어제 미국 금리 올랐어요. 네네. 미국 금리 오르면 통상적으로도 지표도 좋았어요. 네네. 그러면 달러는 강해져야 되는데 달러는 또 약해져요. 네. 위안이 막 돈도 풀고 어쨌거나 뭐 그걸 하겠다는데 부양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양책에서 중국이 좋아진다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일감으로 또 돈 풀겠구나 하면 위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위안 환율은 또 훅 떨어지면서 네. 위안화가 굉장히 급강세로 간단 말입니다. 뭐 중국이 저러니까 뭐 구리는 또 어제 날라가요. 네. 근데 기름값은 떨어져요. 유가는. 네. 도대체 각 섹터별로 이렇게 트레이드들마다 네. 뭐 옆에 시장 볼 거 없이 네. 자기 것만 충실해야겠어요 지금. 네. 뭐 상관관계가 다 무너져. 네네. 어. 이 간단히 표현하면 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장은 무조건 대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중심으로 좋은 거를 더 살리면서 좋은 것이 갈 때는 무조건 대장이어야 돼요. 그냥 그 좋은 쪽으로 붙어야 돼. 네. 이럴 때 오늘 네. 같은 날 이제 오늘하고 주말 사이 이러면 야 중국이 부양을 했고 부양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중국 자체를 봤을 때 네. 중국의 많은 지수들이 여기서 더 바닥을 칠 것 같진 않아요. 완만하게 우상향할 것 밀릴 같아요. 만큼 밀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중국과 유럽의 그 무역은 상당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중국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중국의 수입 때문에 유럽의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왔거든요. 예. 그동안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제조업에서
중국이 많은 수입품을 독일한테 살 수 있고 양국 간에 어쨌든 교역 관계가 있었고 외교적으로 이제 독일 총리가 먼저 날라가지고 중국한테 손을 내밀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과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초반까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이건 장담한데 자 이제 미국이 달렸으니까 중국과 그 외 유럽 세컨드 플레이어를 투자할 때가 됐습니다. 미국은 조금 과도하고요. 부담이 되는 분들은 유럽을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올 것이다. 그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이게 달려가는 게임에서 우리가 1등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1등만 달려가다가요. 2등, 3등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야 1등이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1등 혼자만 이렇게 100m 막 400m 이렇게 띄우면서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혼자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달려가면서 2등, 3등 주자를 좀 와봐. 좀 재밌게 하자. 좀 경쟁하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2등, 3등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왜 그런 일이 나타나냐? 관청객, 그러니까 방청객들, 보는 사람들, 마라톤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사람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경쟁하듯이 누가 1등 하나, 누가 1등 하나. 근데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정해져 있냐? 통화와 재정을 모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유럽의 재정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유럽의 재정 상태를 보시면요. 네. 예전에 남유럽 재정이 그리스 위기 때 기억하시죠? 네. 그게 2011년 네, 얘기입니다. 그때. 벌써 13년 전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 재정 적자 비율, GDP 대비 네. 비율하고 지금하고 각 국가들 피그스를 보시면요. 네.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유사한 수준이면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의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쓸 겨를도 없고 매크로는 약화되는 게 보이는데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네.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반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끌어가면서 2등, 3등을 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곁눈질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대장 중심으로 가는 패러다임이고 결국엔 디커플링이다. 다음 주 되면요.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아주 빠르게는 아니지만 서서히 또 완만하게 실 겁니다. 다음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좋은 섹터, 확실하게 좋아지는 섹터, 확실하게 좋아지는 국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지수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중국 익스포저가 큰 섹터보다는 미국 쪽으로 조금 이런 매출 비중이 큰 그런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거고. 미국 매출 비중이 크거나 아니면은 미국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서 뭐 밸류체인을 그렇죠. 기대할 수 같이 있는. 어떻게 좋아지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요 반도체 지금 좀 반도체. 좋아질 수 있고요. 제가 제일 강조해드린 게 바이오 산업. 아, 바이오 산업은 지금 뭐 임상 좀 몇 상까지 하다가 뭐 빵 터지면은 그거는 이제 그 몇몇 기업들 때문에 색안경이 씌워진 거고 네. 사실은 플랫폼화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거든요. 음흠. 근데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의 그 기술 특허나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5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미국이 사가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M&A를 예. 하거나 기술을 사가지 않으면 예.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우수해서라기보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연구를 20년 동안 한 거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특허 만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러브콜을 보내는데 한국에도 필요한 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러브콜이 가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는 방산.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뭐 혹자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스라엘 전쟁 끝나면 러시아 전쟁 갑자기 휴전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블록화가 된 상황이고 이 10년 이상 재정 지출이 국방비에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폴란드가 왔다가 하면서 이제 기술을 본인들이 사가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 관련돼서 우리나라 관련되는 대출 이제 정부에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어필을 했는데 네. 이건 폴란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 재정 지출, 국방비 지출 GDP 대비 3%까지 장기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우선주의가 횡행한 이런 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글로벌리 국방 산업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딱
요 세 가지 정도만 한국에서 보신다면 네.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네. 야,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네네. 위치에서 이런저런 지표들을 바라보고 정책 변수들을 갖다 점검하고 하다 보면은 네네. 조금은 성향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비판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자꾸 보여서 네네. 걱정이 늘기 쉬운 자리인데 네네. 스테이터스인데 네네. 우리 유 박사님은 일단은 긍정을 갖다 자꾸 찾으세요. 그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또 돈 굴리는 사람하고 아니면 돈 태워진 상태에서의 그 시각하고는 또 다른데 네.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되는 와중에도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또 어려워져요. 들으면서. 네네. 지금 뭐냐 하면은 지수 자체는 좋은데 네. 미국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쭉 M7이라고 불리던 그 종목들이 다 그냥 같이 지수를 견인하고 네. 나머지 S&P 500 중에 그렇죠. 소위 말해서 7개 뺀 493개 지수 따로 막 하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M7 내에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어제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올랐는데 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만 디립다 사고 삼성전자는 그 와중에 어제 팔더라 말이죠. 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 네, 와중에. 네, 네. 오늘도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 그럼 하이닉스만 사셔야죠. 하이닉스만. 네. 우리나라 이거 뭐 제가 이제 뭐 비판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세금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네네. 이제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대장의 국가가 달려나가고 있으면 네. 당연히 아까 곁눈질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곁눈질 하면은 이제 방청객들,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은 2등, 3등도 가야지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2등, 3등으로 달리는 뭐 3등, 4등이라고 표현할게요. 3등, 4등으로 달리는 이 선수가 운동화에 오른쪽 아래 운동화가 헐거져 있고 운동화 아래가 빵꾸가 나 있어요. 예. 그게 보여요. 어. 그럼 방청객들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겠어요? 저러다 넘어질 텐데. 그 선수 응원하겠습니까? 그 선수가 결국에 이길 거라는 드림 오브, 그러니까 꿈의 어떤 그 투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나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세금, 금투세와 관련되는 네. 부분들. 이게 저는 뭐 갑론을박 사실은 뭐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더 잘 아시니까 저는 뭐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예.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이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년 3년짜리예요. 네. 근데 나올 때마다 정책적으로 계속 비난만 들어와요. 음흠. 아니 뭘 잘 돼 보고자 했는데 뭔가 정책을 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난을 하면은 물론 건전한 비판은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오니까 좋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면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안 없이 비판을 하는 거는 국가 자본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외국인이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가계부채가 문제가 많고 부동산에 너무 자금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통화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금융시장을 금융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뜨겁고 너무 약간 불하고 과잉한 버블 요소가 보이니까 막상 이쪽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책을 써서 이 불한 게 더 터질까 봐. 그러니까 정책의 여력도 발목을 잡히고 있고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고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하는 특별한 기업, 특별한 섹터 여기만 이제 계속 좋게 보고 좋게 투자하는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금리를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제 환율이 금리 갭이 기준금리의 갭이 많이 줄어서 네. 이제 환율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이 좀 소진이 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환율이 위로 뛸 걱정은 그쵸. 줄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줄었으니 이제는 한국 상황에 더 집중해야 되죠. 근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신용보고서나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나온 걸 보시면 지금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네. 근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구조조정은 가계부채와 관련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요국 네. 중에서. 일본 부채가 많다고 하고 미국 많다고 그래도 저 밑에 있어요. 60%대, 70%대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그만큼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 맞춰서 예. 부채가 적당하게 형성돼 있다는 거고 네. 우리는 성장의 속도 대비해서 일단 모든 부채들이 과중하게 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은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채 문제를 금리야 인하할 수 있을지언정 금리를 25bp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적으로 비둘기고 완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통제나 좀 매파적인 정책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래야만 되는 그리고 시그널을 그렇게 보내신 그런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49%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26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2670선 회복이 됐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8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 가까운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86,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35,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04,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3,700원. 셀트리온 소폭 상승 예상되죠. 호가 202,500원. KB금융이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81,300원이고요. 강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1% 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389,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빈 보합 예상됩니다. 어제 6% 강세 보여줬었죠.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보합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2,300원. HLB가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100원이고요. 엔캠이 1% 이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0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103,000원, 그리고 클래시스 0.5%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54,0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43,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미 7% 강세로 마무리가 됐었죠. 휴젤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47,500원, 리노고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지금 거래소 쪽,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또 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할 걸로 보여지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상승이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예. 일단은 동시효과가 오늘 같은 날 동시효과가 마이너스 출발을 갖다 보여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럼 너무 소외되는 거죠. 그건 진짜 그 한번 밥상 한번 엎어야죠. 그건 짜증 나는데요. 그런데 한번 조금 밤사이 이렇게 선물 시장 흐름보다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또 더 갈 수도 있겠죠. 이야, 그나저나 중국 얘기 네. 유 박사님 조금만 더 하시죠. 이게 보니까 와 이게 중국 상하이 지수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틀 전에 네네. 이제 그 판금성입니까 공성입니까 네. 인민은행 총재 네네. 옆에 증권 이렇게 보험 쪽 이렇게 그 당국 수장들 딱해서 사진이 참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는 그걸 해서 금리는 다 내려주고 지준율까지 내리고 해서 돈 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팡 뛰고 그리고 나서 그저께는 이틀 전에는 또 그 흐름으로 높게 출발했다가 훅 그냥 네네. 밀렸는데 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어제 또 한 소리 네, 했단 네. 말입니다. 재정. 시주석 주제로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레토릭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죠. 네.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지도부가 이제 정부 재정 정책과 정부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네네. 요약될 수 있어요. 네. 이 기사들 보면 이렇게 9월 달에는 이런 경제 문제 갖고 잘 안 한답니다. 중앙정치국이. 네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고 네. 결국은 통화 정책만으로 네, 안 되니 그렇죠. 재정도 풀겠다 네. 하는 그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요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 또 개인적인 트라우마인데 왜냐 저도 97년에 다니던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생생한 것이 경제부총리가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그랬어요. 네. 저는 어쨌거나 경제 펀더멘털 좋다 하면은 저는 일단은 살짝 이렇게 그게 올라옵니다. 텐션이 올라와요. 여기 펀더멘털 문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네. 번째가 첫 번째,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고수일수록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수일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예?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격적인 플레이였는데 나중에 서서히 굉장히 보수로 변하시는 새 가슴 돼요, 거예요. 갈수록. 네, 네. 예. 저도 그런 걸 느끼긴 하는데 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히 이게 이제 대선배이신 소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국은 되게 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종이다. 네. 왜냐하면 시진핑의 정책의 트렌드를 보면 경기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 있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완전히 거의 익시트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가 사실은 공동부유라고 표명을 했지만 중앙정부의 집권력을 더 강화하고 기업들을 컨트롤, 압박을 예, 더 하기 위한 예.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공동부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채로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부채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이 선을 넘지 말아라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만약에 사실 없애버리면 다시 양적 성장의 구도는 가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부채로. 근데 지금 이제 걱정을 했던 건 재정이 결국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의 수입이 중앙정부의 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세금에서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그 얘기가 화들짝 놀라는 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중국은 항상 컨트롤 범위에 있었어요. 마이너스 3, 4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자들은 더 회의적으로 봤고 예. 근데 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는 거를 감내하면서도 지출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굉장히 큰 쇼오프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출을 어느 분야에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의 관례나 그 트렌드를 보면 사실은 건설 산업과 아주 약화되어 있는 건설 산업, 그다음에 제조업,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붙었던 게 이제 우리 4차 산업, 그러니까 신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테크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부양을 하겠다.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주겠다.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자기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약화됐던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갔던 요소들이 일단은 안개가 걷히겠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건설사하고 제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한다면 이 돈으로 그동안에 악화된 부동산 경기를 바로 잡지 못해요. 근데 다만 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나 건설 쪽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책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한 번 더 쓰면 계속 쓰니까요. 중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런 것에 투자자들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책의 어떤 디테일한 측면에서 실체가 있느냐 부분도 따지고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차차 확인해 나가면 되는 네. 거고 지금은 일단 여기저기서 취역그룹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일단은 같이 여기에 동참하는 게 네. 수겠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을 지금 그러면 새롭게 투자하느냐?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건 아니다. 1등을 먼저 잡아가는 게 맞다.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굳이 중국이 시간이 걸릴지언정 완만하게 정책 의지를 보였으니까 다음번, 그 다음번 정책을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바닥칠 일은 없을 것 같다. 완만한 상승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럴 때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네. 굳이 지금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셨다면 탈출하셔도 되지만 아, 손실이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책이 막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 코실적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2,67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2,674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77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떨어집니다. 64,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 상승합니다. 185,1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으로 41만 4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떨어집니다. 104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4만 6천원. 현대차가 1% 약세입니다. 25만 6천원이고요. 기아가 소폭 내림세로 10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0.5% 하락합니다. 20만 1,000원이네요. KB금융이 2% 반등 보여줍니다. 8만 3,1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으로 38만 3,000원, 보합권으로 38만 3,0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제 6%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하루 만에 1.9%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8만 5,900원. 알테오젠이 지금 1% 내림세 33만 7천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98% 떨어집니다. 9만 1,400원. HLB도 0.9% 내림세입니다. 8만 7,500원. 엔캠 0.7% 하락합니다. 20만 3,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0.8% 떨어집니다. 10만 2천원. 클래시스가 0.3% 상승합니다. 5만 4,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0.5% 올라갑니다. 14만 600원, 지금 보합이네요. 휴젤이 0.6% 떨어집니다. 24만 8천원이고 리노공업도 지금 1% 약세로 19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일단 뭐 개장한 지 2분 좀 지난 상황에서는 일단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시장에서는 글쎄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뭐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2% 반등을 보여줍니다. 1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도 1.3% 상승합니다. 36만 9천원. 클리오가 0.9% 올라갑니다. 삐아도 1% 상승하면서 1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0.5% 상승하면서 9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코스맥스가 지금 5%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 화장품 1% 이상 올라가고 VT 실리콘투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금융주 앞서 보셨죠. 최근에 밸류업 지수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좀 반등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올라갑니다. KB금융이 지금 8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0.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증권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오늘 항공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이 1.5%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보여줍니다. 23,050원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2% 올라갑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진에어가 3.7% 상승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LCC 업체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1,580원, 제주항공도 2% 상승 보여주면서 9,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75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7억 원, 70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 전기전자에서는 대규모로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화학 섹터 그리고 운수창고 앞서 보셨던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섬유 의복 섹터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화학 섹터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1억 원, 13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를 보여줍니다. 988개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저희 전일 종가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9원 50전 하락한 1,317원 70전에 거래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좀 환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예. 밤사이에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달러 자체도 이렇게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이제 자꾸 100을 갖다가 하회하려는 그런 흐름인데 이 와중에 달러엔 환율은 다시 또 145원을 회복해가지고 환율 자체는 하방 경직성이 보이는데 우리 요일별로 이 증시 타임에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월요일 날은 우리 송재경 대표 나오셔서 전반적인 거시하고 이제 큰 판을 짚어주시고 우리 화목이 우리 국내 증시 주로 이제 디테일하게 짚어보고 하는데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오늘 유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여기 섹터 종목 얘기하기는 좀 그런 날이고 좀 실망스럽네요. 이게 아침에 저희 오프닝 하면서 미국 장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갖고 잠시 저희들 의논이 있었어요. 예. 강보합 마감이 맞았나 보네. 강보합. 이게 우리 시장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진짜 많이. 근데 디커플링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디커플링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네요. 이게 한국 증시 이 저질 체력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요거 이제 선거 관련해서 조금은 이렇게 한번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약간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시각적 편향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일본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일본 총리 상당히 어떻게 보면 권한이 대단하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겸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충 어느 쪽 누가 이렇게 유망하며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본 정치는 어떻게 알아서 할 거고 요쪽 BOJ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가 그 가수 BOJ 총재를 갖다가 잘 원하는 대로 못 된 거 아니에요. 지난 8월 달에 7월 달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연결될 만한 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총리 선거 때도 우리가 지난번 기시다 총리가 될 때 이제 들어올 때도 그랬고 지금 핵심 화두는 어떤 총리가 오시든지 간에 변신을 해야 되는데 누가요? 변신을 해야 돼요. 일본이? 예, 그렇죠. 총리가 변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신을 해줘야 되냐면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분담률은 젊은 층이 많아지고 지금 노년층은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근데 분담을 많이 하는 젊은 계층들은 나중에 더 받을 그 확률이 낮아지는 개혁이 아니에요.
네. 프랑스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네. 다 같은 내용이네요. 근데 이번에 그게 네. 더 심화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연금 개혁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국민들이 많이 좀 불만이 좀 많아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밸류업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그 우리 쉽게 얘기하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번 총리가 오시더라도 사실은 변신을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소득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 임금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포커싱을 정책을 이어서 나가 주셔야 돼요. 네. 그분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유력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바턴을 받아서 더 세게 하지 않으면 이분에 대한 반발, 저항이 또 강화돼서 총리는 또 바뀔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BOJ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오시게 되면 사실은 BOJ가 엑시트하는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엑시트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엑시트는 굉장히 엑시트라 하면 금리 올리는 네, 쪽. 금리를 올리고 올리는 쪽. 네, 보는 통화를 계속 늘리는 입장이었는데 이 보는 통화 늘리는 걸 갖다가 언젠가 멈춰야 된다는 네. 얘기를 총재하기 이전에 2002년, 2005년, 2008년에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통해서 계속 발언을 하셨어요. 학자 시절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분이셨죠.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점차 2010년대 접어들면서 어떤 발언을 바뀌냐면요. 와 이게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감당이 잘 안 되니까. 너무나 네. 익숙해져 버렸기 예. 때문에 경제학을 해서 아마도 다음 총리는 BOJ에게 결정적으로 이 엑시트에 대한 완연한,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인 어떤 탈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국민적인 여론 자체가 그렇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BOJ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해서 일본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는 총리 와봐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또 일본 붕괴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엔케리 청산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엔케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산될 만큼 다음번 총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미 연준은 앞으로 어떨까요? 지금 이제 뭐 11월 금리 인하 네. 폭에 대해서 뭐 25bp냐 50bp냐 지금 얘기 많잖아요. 네. 간밤에는 좀 50bp 가능성이 약간 또 줄어들긴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GDP가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줄어든 거고. 그랬고 예. 이제 만약에 오늘 PC가 너무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하면 또 50bp가 또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바뀌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든 어쨌든 경제를 보는 관점이든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색깔을 보여줬잖아요. 힌트를 네네. 보여줬잖아요. 50bp 인하가 사실은 고용 하향 조정 때문에 했다,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적어도 채권 대비해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게 만들겠다라는 반증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사느니 채권은 금리를 서서히 내리면서 증시와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쪽,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심리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표현하겠다. 결국에는 이거는 내년까지 총 125가 될지 아니면 내후년 초반까지 125bp 인하를 하게 될지 타임라인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달의 지표의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내후년 후반, 내후년 초반까지는 최소 100bp까지는 인하할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회에 25bp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시장이 실망을 하고 이제 주식 자체가 또 급변동을 겪는 그런 현상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저 발언에서도 벌써 한 문장 안에 부딪히고 있는데 양적 긴축 중단 계획은 없고 금리 인하와 병행 가능하다. 이 말도 웃기고 어제 확인된 어쨌거나 연율로 3% 정도 성장하는 나라에 그래도 아직도 2% 위에 이번에 뭐 암만 좋아봐야 2.2%일 것 같은데 전년비 PC가 네네. 뭐 그렇게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5.2
그 정도는 대줘야 되는 금리인데 네네. 이걸 갖다가 지금 시장은 3%까지 빨리 가자 이러고 있으니 네. 참 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요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는 일본 여쭤봤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하면서 차이나는 펜실베이니아로, 네. 코리아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네. 저머니는 조지아로. 네. 요 나름대로 라임이 있네요. 네네. 라임을 살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제조업들을 전부 미국으로 집어넣는 옮겨놓겠다. 네네. 그냥 뭐 선거 유세 때야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분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부 기업들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시면 되면 네.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재정이 어쨌든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부채를 찍어내면은 사실 다 사가 주잖아요. 패권 국가니까. 아, 네. 제2의 국가, 제3의 국가 보면 이만한 어쨌든 적자를 보면서도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살만한 국가가 없어요.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1등인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세율 인하를 지금 외치고 있죠. 세금을 세율 인하. 낮추겠다. 네, 세율을 인하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독일 기업, 뭐 우리나라 기업, 그다음에 중국 기업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경영자 입장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장사하는 게 낫네요. 정책의 불확실성이 항상 잔존해요. 예. 중국은 공산당에 대한 리스크 압박이 예. 계속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물론 선진화돼 있고 시스템은 좋은데 R&D나 여러 가지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제조업은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 그 자동차 산업하고 별로 없는 상태예요. 답보 상태예요. 한국 같은 경우 정책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정책 리스크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싱가포르 예를 잠깐 들어드렸는데 예. 싱가포르는요 2008년도에 소득 수준이 인당 3만 불이었거든요. 예. 인당 3만 불 예.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됐냐면 8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싱가포르. 네, 더블이 넘어갔습니다. 네. 한국은 2015, 16년도에 인당 소득 3만 불 정도 내외를 찍고 거기서 답보 상태예요. 답보다 우리는 제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싱가포르는 정책이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치권 그 야당 여당이 형성이 되든 네. 지속적이에요. 예. 항상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 투자들을 아니면 FDI 우리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자금은 계속 예측하는 가능하니까 들어오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세 국가가 모두 다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정책에 서스테이너블한 정책에 기업의 어떤 부흥을 위한 세율이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일부 선정된 기업들 경영자들 입장에서 다 이제 다 제각각이 이제 생각은 근데 일부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만 명확하면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통로 창구가 명확하다면 그 주로 가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매출을 일으킬만 하다. 저는 일부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니까 뭐 예고대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했네요. 네네.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중국이 이제 예.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아니 그래서 여전히 네. 이제 미국은 괜찮고 그리고 기존의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기술주들 앞으로도 뭐 AI에 대해서도 얘기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쪽 아직도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네. 나눴던 것처럼 국가가 중요하고 국가. 센트럴라이제이션 예. 기업이 중요하고 예. 아까 이제 하이닉스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는 거는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파는 거. 거는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향성이 이미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디램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에서 수요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네. 당연히 여기서 취사 선택도 또 해야 되는 거. 그 디램의 그 낙수 효과가 어느 기업으로 많이 올지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50대 50의 문제지만 사실은 투자의 어떤 갈림길에서는 지금 같은 집중화 중앙화의 그 컨셉에서는 잘못하면 아차하면은 완전히 기대 승률에 상대적으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디램과 관련된 기술주들은 여전히 좋다. 근데 미국 포지션에 충분히 열려 있는 기업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